지금 이제 촬영하는 시점에 네. 또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네. 그래서 저자님께서 책에서는 이제 좀 그래도 경기를 나쁘지 않게 봐주신 것 같은데 일단 좀 업데이트된 사례로 봤을 때는 네. 경기 침체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게 네. 맞지 않을까요? 사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경기 침체가 뭐 필연적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보면 항상 금리를 생각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순간에서는 경기 침체가 반드시 나타났어요. 다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언제 오냐. 그게 뭐 내일 오냐 아니면 연말에 오냐 내년에 오냐. 네. 월가의 컨센서스, 그들의 컨센서스가 미국은 내년도 말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일단. 근데 저는 그거보다 좀 빨라요. 좀 빨라요? 네, 저는 내년 초반에 좀 올 것 같다라고 오. 보고 있고, 저는 내년 초반에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지난 한 2달 동안 계속해서 이런 매체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좀 시계가 빠른 것이죠. 최근에 월가의 컨센서스도 원래는 내후년이었다가 이제 내년 연말이었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내년 중반으로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저는 뭐 내년 초반, 내년 1분기쯤에는 아마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를 깔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단 제가 경기 침체를 말씀드리는 여러 동료 선후배들과 조금 다른 의견은,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한다면 내년 초반에 오겠지만 그 시기가 좀 짧을 것 같아. 짧게 끝난다는 거예요? 네, 좀 짧게 끝난다. 그러니까 얕은 경기 침체를 보고 있어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좀 독특한 시각인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왜 오냐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금리를 꽤 빠른 속도로 올리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럼 그 기간이 짧을 수 있냐? 다시 지금 올렸던 경기 침체를 일으켰던 그 금리 수준이 향후 경기 침체 시기가 오면 네. 다시 금리를 낮출 겁니다. 결국 연준이 낮춘다? 네. 아하. 그래서 저희가 늘상 경험했던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온다면 연준은 또 과감하게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살포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있죠. 올해는 주식 투자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예기치 않은 전망들의 엇갈림과 더 나아가서 비용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쉽사리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망설임이 있으실 거고요. 하지만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만약에 내년쯤에도 저 예상대로 경기 침체가 얇게 온다면 그때는 오히려 박일세의 구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이죠. 힘이 납니다. 내년에 연준이 빅스텝도 아니고 확 내려주면서 빅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야, 그렇게 돼주면은 또 증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역세 네. 반복이면은 시원하게 또 올라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저희 구독자분들도 딱 째려보고 있다가 네네. 연준이 이제 금리를 좀 낮추려는 신호가 보인다. 그러면 조금 더 과감하게 되지 또 않을까요? 재밌는 상상 해볼까요? 네. 만약에 네. 뭐 올해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네. 2.5% 정도 될 겁니다. 2.75, 뭐 3%라고 보죠. 네. 3%까지 금리를 올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중립금리 이상의 수준이에요. 여기서 중립금리라는 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인플레이션도 디플레이션도 일으키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금리 수준입니다. 이 금리 수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실물 경기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위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중립금리는 2에서 3% 수준이거든요. 그럼 러프하게 2.5%라고 보고요. 기준금리가 2.5% 위면 실물 경기가 위축, 즉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네.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가 3%면 둔화 신호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물 경기가 꺾어지면서 금융시장은 훨씬 더 큰 변동성을 일으키면서 아마 하락 전환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 연준이 3% 가까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내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본다면 그때 아마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 이후에도 아마 우리가 경험했었는데요. 그쵸. 그때 데자뷰 가능성이 좀 있을 거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 그려주시니까 그림이 좀 그려지는데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침체 얘기들 막 나오고 언제냐 이러면서 얼마나 깊으냐 뭐 이런 고민들 하지만 그걸 우려하면서 항상 주식시장은 또 먼저 가 있잖아요. 선반영이라는 예, 거죠. 예. 또 정작 그 코로나 때도 침체가 오자마자 정작 증시는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연준이 돌아섰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미 나스닥이 거의 네. 침체 초기 수준을 반영한 거다. 반등은 당장 어렵지만 그래도 더 빠지기도 또 힘든 그 정도의 낙폭 아니냐. 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흔히 미국의 S&P나 나스닥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네. 고점 대비 한 20% 가까이 하락한 상태예요. 여기서 더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의 시기와 비교하는 것이죠. 87년도 블랙 먼데이라든지 아니면 90년도에 있었던 큰 둔화 가능성, 네. 또 2008년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그때까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가정을 깔고 보니까 지금 낙폭이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하면 많이 빠졌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근데 저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들어서 우리가 오늘 24일 2주에 이제 녹화를 하고 있지만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외환시장도 생각보다 달러가 약세 전환되면서 안정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시기에 저한테 많은 질문들이 있으세요. 바닥 다 온 것 같은데? 약간 고개를 드는 것 같은데? 많이 빠졌잖아.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이미
많이 선반영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선반영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아직까지 다 반영됐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고요. 또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기에서 아마 기술적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상반기 상당 부분 눌릴 수 있다. 물론 올해는 투자는 해야 됩니다. 저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투자는 하자. 다만 연말까지 가져가지 말자.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에는 좀 불안하다. 침체 올 것 같다. 오히려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이벤트를 따지면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불거질 수 있는 시기가 11월 8일 예정되어 있는 중간선거라는 것이에요. 예. 미국은 의회가 2년마다 한 번씩 중간적인 평가를 받는 중간 선거를 하는데 지난주에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꽤 러브콜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좋았죠. 하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게 있는 게 올해 11월 달에 그렇게 한국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보였던 바이든 정부가 레임덕에 빠진다면 지금의 약속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런 뭐 심오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올해 11월 달은 미국에서 가장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실물 경기의 둔화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결부된다면 저는 침체 가능성을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는 계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주식 즉 위험 자산을 가져가는 것은 조금 좋은 전략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올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익절을 하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자, 그때 익절을 하려면 주식은 과연 언제 사야 되느냐? 저는 이때 사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꽤 낙폭이 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천천히 매집해서 올해는 한 6개월 정도 짧은 시기로 한번 익절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 초반에 나타날 개연성이 있는 경기 침체를 일단 째려보자. 틀릴 가능성은 내년 초반에 경기 침체 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다가 정말 월가가 보는 것처럼 내년 연말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확률이 50대 50이라고 보더라도 지금같이 비용이 높아지는 시기에 한 템포 쉬는 것도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전략이다. 그렇죠. 말씀드리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은 물론 다양한 변수들이 조합돼서 전망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그 침체의 신호로 볼 수 있는 힌트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럼 미국 경제는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비 경제예요. 소비. 네, 미국은 가계 소비를 봐야 되는데요. 가계 소비는 두 가지입니다. 소비가 잘 되려면 가계의 건전성을 봐야 되는데 미국은 이것을 흔히 디레버리징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부채가 적어요. 부채가 적은 상황이에요. 네, 미국은 이미 2008년 서프라임 이후에 가계가 부채를 다 갚았어요. 건졌나요? 네, 미국은 건전성이 좋고 한국이 건전성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요? 네, 미국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현저히 낮아진 상태고 한국은 계속해서 높아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을 때 한국은 좀 부담스럽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수준의 금리도 괜찮다. 근데 이제 미국은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정부가 문제인 것이죠. 왜냐면 정부가 부채가 많거든요. 가계 부채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은 정부 부채가 많다. 그런데 미국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게 그 정부가 부채가 많은 것에 부담스러운 이유는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를 갖고 그러니까 찍어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한번 제대로 오면 큰 여파가 있겠지만 쉽사리 또 경기 침체가 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호를 봐야 되느냐? 첫째는 미국의 소비 경기를 봐야 된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는 이미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다는 것은 미국의 실물 경기 둔화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 경기가 중요한데 매크로 지표 중에서 서베이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미국에서 두 가지 기관에서 나와요. 민간 쪽에서 발표하는 서베이가 있고 공공기관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어요. 약간의 추이는 좀 다르지만 트렌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소비 심리 지수의 향방을 봐야 되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소비 심리 지수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비용이 높으니까 소비를 줄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둔화되고 있고요. 매크로 지표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단기 스프레드, 이 금리차를 봐야 되고 그 외에도 뭐 하이드 스프레드, 빅스 지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먼저 주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심리 지수랑 장단기 스프레드의 역전 가능성.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미 침체 신호를 보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내년 초 정도에 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거나 소비 심리가 안 좋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는 소비 심리가 안 좋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장단기 금리를 역전을 방지하는 정책을 핀다든지 소비를 다시 한번 이끌 수 있는 정책을 피면 돼요. 그런데 지금의 미국의 정책이라는 게 소비를 권장하려면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통화 정책은 못 피는 상황이죠. 그럼 정부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돈을 계속해서 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부채가 많아졌어요. 또 빚내서 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풀려면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올해 11월 달에 여야의 기득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서 레임덕에 빠진다는 게 뭐냐면 정책적인 트리거의 이런 정책적인 속도가 더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 선거 때 만약에 뭐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당이 진다거나 자리를 많이 잃으면 네,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들이 꼬이는 거죠. 다 꼬이면서 우리가 그렇죠. 예상했던 경로가 다 맞습니다. 뭐 친환경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조금 방향이 꺾이는 스탑되거나 아니면 지연되거나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바이든 아.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의 주요 서베이 기관들을 보면 바이든 지지율이 역대 최저예요. 아이고. 이번에 아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결국 재정 정책에 대해서 운신의 폭을 좁힐 거고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힐 거고 그렇다면 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소비자 심리지수가 내리꽂고 있는데 이것을 되새길 만한 정책적 툴이 있겠는가 저는 약간 회의적. 그러니까 카드를 알지만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는 일단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 그런 인터넷 보면 소위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차트 선 그어놓고 폭락 여기까지 막 네. 나스닥 닷컴 버블처럼 쫙 막 몇십 프로 빠진다 이런 네, 자료들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네. 불안감을 네, 많이 네. 주는 것 네, 같아요. 혹시 저자님은 그런 극단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네. 편향된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미래는 결국 누구도 알 수 없고 그쵸. 또 제가 하는 전망이 저는 이제 구독형 전망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네. 보는 이유가 현재 정보를 갖고 지금 시각에서 미래를 조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의 정보와 내일의 정보가 달라집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편협된 정보를 갖고 미래를 전망하는 게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피는 이유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응을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쯤 되면 이제 극단적인 전망들이 매우 힘을 얻을 시기입니다. 그쵸. 왜냐면 실제 가격 변수들이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극단적이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망도 들어보고 이럴 때 긍정적인 분도 계세요. 이미 다 반영됐다. 이만큼 낮으면 낮았다. 지금부터 더 이상 악재는 없다. 나온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그쵸. 이런 뷰도 있는 거죠. 그쵸. 또 그 한쪽으로 듣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상 이제 투자자들 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자기만의 논리를 갖고 있는 게 꽤 중요해요. 그래야지 중심을 잡고 이런 의견도 들어보고 저런 의견도 들어봤을 때 자기만의 맞아요.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일반 생업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혼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도 하나의 개인 투자자로서 본다면 이런 비관적인 뷰는 늘상 접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닐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제 기본 시나리오에 없다. 접목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걱정도 많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많이 내려온 거 네. 또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 최대 호재는 또 싸다 네, 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래도 이제 적립식으로 매수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현금 가지고 기회를 보시는 분도 많은데 길게 봤을 때 유망한 자산 섹터 종목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계를 좀 넓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향후 성장하는 산업에 반드시 우리가 몸을 담아야 되고 그 성장하는 산업을 그렇게 먼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딱 보면 사람들의 생활의 패턴이 바뀌는 게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이렇게 유가가 비싸지면 단편적으로 보면 벌써 택시를 좀 덜 타거나 맞아요. 자가용을 좀 덜 몰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그렇다면 내연기관 외에도 사람이 이동하려는 근본적인 욕구와 니즈는 영원한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또 전기차 시대인 것이죠. 공교롭게 지금 테슬라가 크게 하락 압력을 받고 있죠. 네. 찬슬라가 보다가 이제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고 네. 있는데 자 이런 의미에서 적립식이라는 것은 향후 바뀌어지는 행태에 대해서 베팅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 더 들어가서 자 내연기관이 바뀌면 그 내연기관의 구성물이 뭘까? 엔진 외에 배터리가 새로운 전기차의 원동력일 거고 그럼 그 2차 전지와 배터리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부속품이 뭘까라고 하면 역시 반도체입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일정 중에 가장 먼저 찾은 게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인 것처럼 또한 양 국가 정상들이 서명을 웨이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일단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전기차와 반도체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글로벌
1등 기업 위주로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반도체는 좀 말씀드릴게요. 꼭 국내 주식 말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최근에 미국의 인텔사의 행보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어요. 인텔이요? 네, 왜냐면 인텔이 197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반도체를 만들었던 기업입니다.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 TSMC보다 더 일찍 생산과 조립과 가공을 했었던 게 인텔사인데 인텔사가 최근 들어서 한 20년 정도 아마 그 파운드리 업체에서 떠나 있었죠. 왜냐면 또 그 전략적인 선택이었어요. 직접 만드는 것보다 외주 주는 게 훨씬 더 부가가치를 높게 형성됐으니까. 근데 제 책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큰 판의 변화와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재림, 즉 신냉정 시대에 놓고 본다면 이제는 가격 논리를 차치하고 인텔이 조립도 하고 가공도 하고 설계도 하는 이 밸류체인의 가장 중심부에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과 삼성전자와 TSMC를 적절히 섞어서 투자하는 것이 미래에 한 10년 정도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매우 적절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인텔을 사실 그러면은 돌발 질문이지만은 엔비디아나 뭐 약간 영역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경쟁 구도에 있긴 하잖아요. 있죠. 근데 그 신냉정 구도에서 오히려 인텔이 수혜를 본다는 말씀이 좀 아무래도 미국 내부에 공장도 맞습니다. 짓고 하니까 그런 걸까요? 결국 그 산업의 인프라를 도와주는 것은 시장의 가격 논리일 수도 있고 정부의 드라이브 정책적인 힘일 수도 있는데요. 정책적인 힘의 논리가 어느 정도 인텔을 다시 한번 이 밸류체인의 중심에 서게끔 만들 것 같고요. 이미 인텔이 막대한 자금을 갖고 유럽의 수많은 업체들의 M&A를 단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향후 미국에 보는 밸류체인의 하나 중심부에 설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지금은 TSMC나 삼성전자와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텔사가 중심으로 가기까지의 그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 골든타임을 삼성전자가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기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겁니다. 단 그 골든타임이 점점 짧아진다는 게 또 다른 걱정거리긴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아마 지금 어렴풋이 전망했을 때 3년의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본다면 내년이면 그게 1년으로 좁혀질 개연성이 있어요. 더 경쟁이 심해서 그래요? 경쟁이 그렇고 인텔이 빠른 속도로 캐치업하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뭐 최근에 보면 이 나노의 신공정, 새로운 미세 공정은 아마 인텔이라 하더라도 그걸 캐치업하는데 오래 걸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글쎄요, 그런 가격 논리를 차치하고 이 신냉전 시대에 가격 논리 외에 이제 범용성 있는 다른 논리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인텔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싼 게 최고야. 효율성만 따졌다면 이제는 그거 외에 논리도 들어오니까 그게 또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과 가치를 높이는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과거 토요타 이후에 저스틴 타임이라는 어떻게 보면 현대 경제 근간이 되는 적재적소에 원재료를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고 재고를 가장 영에 수렴하게 만드는 저스틴 타임의 시대였다면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큰 판의 변화는 저스틴 타임 시대는 이제 끝났다. 저스틴 케이스의 시대로 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가격 논리로 싼 러시아산의 우랄유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값싼 반도체 부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과거 같으면 무슨 소리야, 시장 논리인데 기업이 결국에는 생존의 전략인데 근데 이제는 이 블록화 경제 세계화의 정원의 시대에 놓고 본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그런 효율성의 논리가 좀 퇴색될 거고 그런 퇴색되는 것에 반대급부로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인텔일 거다. 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방금 이렇게 제가 쭉 들으면서 상상을 막 해봤는데요. 여태까지 진짜 싼 게 최고. 원래 기업은 이윤 마진 높이는 데 혈안이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이념이 달라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가서 사왔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생각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중물가, 중금리, 그냥 좀 비싸도 참고 살아야 되는데 익숙해지는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다음 책의 제 고민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머리로 이상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좋은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요. 비용을 좀 지불하더라도 친환경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산업과 제품을 사야겠다라고 머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행태가 과연 그렇게 이상적으로만 행동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결국 그 안에서 나타나는 분쟁, 그게 정치적, 사회적 문화로서 파생될 수 있고 또한 이러다가도 결국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나타났던 친환경이 이제야 꽃을 피웠던 것처럼 이러다 한 2, 3년 뒤에 미국의 정권이 다시 한번 바뀐다면 다시 한번 판이 엎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아마 적지 않은 분쟁, 적지 않은 마찰이 도래할 거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일단 기본 베이스로 생각을 해놔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다양한 전망
예방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현 시점에서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또 앞서서도 자산 배분, 위험 분산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해주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자산 배분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흔히 뭐 전통적인 바벨 전략이라고 있죠. 위험과 안전적인 것을 동시에 들고 가면서 바벨처럼 균형을 맞추는 전략. 이게 이제 위험은 주식일 수 있고 안전적인 것은 뭐 금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시기에 우리가 어떤 걸 투자할 수 있을까? 되게 시계를 좁게 현실적인 말씀드리면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다니는 이제 동물머리가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을 저처럼 이제 정성적인과 탑다운의 어프로치 외에 펀드 베이스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시해드린 전략들이 있어요. 그게 최근에 나오는 EMP 전략이라고 해서 ETF의 펀드입니다. ETF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인덱스화 시켰던 이 지수의 전략을 하나의 펀드 포트폴리오로 묶어서 EMP라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있죠. 하나는 레이 달리오라고 유명한 헤지 펀드의 수장이죠. 그가 한 100년의 미국의 역사를 봤을 때 황금 비율이 있더라. 주식과 채권을 6대4 아니면 7대3의 비중으로 가져가면 큰 리세션 이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끊임없이 알파, 즉 수익을 추구하더라 라고 하는 게 4계절 전략에서 레이 달리오, 올웨더라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모멘텀 전략과 밸류 전략. 밸류 전략은 많이 싸졌으면 사자. 모멘텀 전략은 이미 추세가 탔으면 더 사자. 최근에 같이 유가가 이미 추세가 탔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돼 라는 전략이 있지만 이 모멘텀 전략은 한번 상승 추세를 타면 한 몇 개월은 지속되더라 라는 과거의 백데이터를 갖고 더 사는 것이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추세추종이라고 하죠. 자, 이 세 가지 전략이 각각 장단이 있어요.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전략을 섞어버리면요. 이게 전략 오브 전략이라는 건데요. 섞어요. 요 세 개를? 세 가지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웨더가 잘 작용할 때가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모멘텀 전략이 잘 될 때가 있고 올해 1월 달에 유가에 대한 모멘텀 전략은 탁월했죠. 왜냐하면 모두 다 겁나서 유가를 숏칠 때 오히려 모멘텀 전략을 더 샀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수익이 좋고 밸류 전략은 지금부터 이렇게 싸졌을 때는 아무도 못 들어갈 때 또 데이터로 인해서 손이 나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정성적인 뷰를 배제하고 펀드 베이스로 데이터를 관련돼서 이 세 가지의 황금 전략을 가져보자 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인터넷에도 뭐 워낙 수익률이 좋아서 지금까지 연초 대비 나왔던 EMP 펀드 중에 가장 탁월하거든요. 그런 전략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재밌는 것은 전략 오브 전략. 그러네요. 세 가지 전략을 섞어보자 라는 식이에요. 관심 있는 구독자분들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넥스트 저자이신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도 이제 읽어보고 오늘 전망도 들어보면서 좀 궁금하고 걱정됐던 부분들 많이 해소됐는데 구독자분들도 넥스트 책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도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